안녕하십니까. 진짜 안녕하세요, 요새. 그죠? 음. 요즘 아이들은 맥락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괴력의 문제가 있죠. 요즘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러한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수준별 논술 전형 대비 가이드라고 되어 있지만, 뭐,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고요. 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논술 문제를 출제하고 어떤 방식 평가하는지 잠깐 살펴본 다음에 제 수업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머님들, 아버님도 계신가요? 괜히 어머님들 했다가 섭섭하실까봐. 선행학습 영향평가라고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혹시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나요? 들어보셨죠? 거기 보면 입시 자료실에 보통 혹은 공지사항에 선행학생 영향평가라는 것이 매년 4월과 5월 사이에 발표됩니다. 그 책 PDF 파일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면접 문제 그리고 논술 기출 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학교에서 발표한 이유는 아이들에게 물론 논술 가이드북도 있지만 논술을 어떻게 준비할까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논술을 어려워한 이유는 혼자 공부하기 어려운 건데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요. 아이들의 독해력 수준으로 학교 해설 자료를 읽어내기 힘듭니다. 제가 선행학생 영향평가 내용을 왜 소개 말씀드리냐면 선행학생 영향평가에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학교 측이 어떤 방식으로 채점하는지 그리고 글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잠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일반 정보에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보시면 사회계열 2-2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논술 시험 볼 때요. 인문계열과 사회계열로 구분해서 보는 대학도 있고요. 혹은 뭐 인문, 경영경제대학, 경영경제 계열, 뭐 인문, 경상계열 이런 식으로 보통은 계열별로 나눠서 시험 보는 게 많아요. 경희대 사회계열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교육과정 보면 모든 과목을 총 망라하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이제 사탐 과목들이 추가되고요. 이렇게 공부해야 될 내용들, 그러니까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교과 과정에 다 배우는 겁니다. 지금의 시사와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골랐는데 시민 참여니, 풀뿌리 민주주의, 비폭력 저항이니,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고른 거예요. 랜덤하게.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이란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의 향연이 아니라 사탐 과목에서 배웠던 배경 지식을 활용할 여지는 있겠지만 주어진 제시문 속에서 이 사탐 과목이나 국어 관련 과목에서 주어진 제시문에 대한 독해를 통해서 글을 쓰는 겁니다. 다만 이런 배경 지식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핵심 개념을 사탐 공부할 때 혹은 수능 비문학 공부할 때 이런 개념을 알면 나중에 글 쓸 때 답안의 퀄리티 자체가 달라요. 아이들 답안 보면 이게 중딩인지 고딩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뭐 이렇게 써요. 사회 구성원 다수가 선호하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거든요. 어휘력을 보면 맞죠? 어휘력을 보면 학생의 수준이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첫 소개팅 나갔을 때 대학 때 잘 생각해 보세요. 혹은 불행히도 선을 봤을 때 대화하다 보면 아 얘는 진짜 수준 떨어지는데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말하는 수준이잖아요. 어휘력이잖아요. 저도 그래서 아이들한테 글 쓸 때 너가 교수님한테 어필할 수 있는 건 내용도 중요하다. 근데 그 내용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거는 어휘다.
그거를 미리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특히 국어하고 사탐이 논술 전형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죠. 공부를 할 때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개념어 같은 거 많이 외우셔야 됩니다. 어머니께서 외우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외워야 됩니다. 그런 핵심 개념을 통해서 답안 구성해야 됩니다. 좋은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재시문 쉬워 보이죠? 쉬운 겁니다. 우연히. 근데 대부분 교과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머니들 보시면 그 생각할 거예요. 예를 들면 10년 전 논술 문제를 어머니들께 딱 갖다 드리면 어머니들이 야, 나 잠깐 밖에 나갔다 올게 할 정도로 난도가 높아요. 그냥 철학 지문이 막 나옵니다. 고전 원문이 나오는데요. 요새는 교과서 혹은 신문 기사 뭐 이런 것밖에 안 나와요. 일반적으로. 그 제시문 자체는 쉽습니다. 자, 그 문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두 관점 중 자신은 어느 관점 지지하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고 그 관점에서 사자를 평가하시오.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걸 알려주는 것이 학교의 예시답안과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오늘 가시면 반드시 한번 보세요. 논술 공부를 아예 시키시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이한테 어머니들이 자존심 가장 상한 말이 뭐죠? 엄마가 뭘 알아? 이거잖아요. 맞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 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상처 입잖아요. 그죠? 좀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 논술 공부할 때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하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 글 잘 쓰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하려면 선행학습 영역평가 보시면서 논술은 어떻게 출제되고 어떤 방식으로 채점되고 이런 것들을 안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의외로 학부모님도 이거 관심 없으신데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보는 겁니다. 정량평가에서 원고지사 이거 중요하진 않거든요, 실적으로. 하지만 이런 거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채점 기준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채점 기준 보면 뭐 요걸 100점은 60점인데 지지하는 관점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서술하면 10점 가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뭘 써야 될지와 그에 대한 점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안까지 반영을 보통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해요. 그래서 보면 좀 2달러짜리 있죠. 근데 이게 매년 답안 구성이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이 경희대학교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논술이 기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특정의 요구 양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위권 대학, 예를 들면 외대라든지 경희대라든지 뭐 등등의 대학들이 중앙대 일본문항 예를 들면 특정 방식으로 써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이제 경희대 사회 수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뒤에 수리 논술이 있기 때문에 수리 논술까지 같이 가르칩니다만 답안 보면 멘트가 똑같아요. 답안 보면 항상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이 멘트가 항상 있어요. 예전에는 이거 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매년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거 반드시 써라. 왜? 무슨 절대반지 같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항상 나옵니다. 학교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답안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안 보시면 이게 일정한 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틀인지는 어머니들도 그렇게 알고 싶지 않죠. 나중에 아이들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일정한 틀이 있습니다. 분량에다 안배도 일정한 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논술 수업을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걸 익숙해지게끔 배우는 거죠. 제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합격 답안의 비밀 구조. 비밀 구조는 아니에요. 그냥 공개 구조인데 선행학습 영역평가 보면 다 나와요. 근데 그거를 다 체계적으로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유형 분석 및 기출문제 분석 이렇게 이제 출발하는데 자 처음에 이제 유형 분석을 하고요. 아이들 수업할 때 그다음에 이제 유형별 해결법 3단계. 문제 풀 때 아이들 어떻게 풀죠? 문제부터 볼까요? 아니면 글부터 읽을까요? 수능 국어 문제와 똑같습니다. 영어 문제와 똑같습니다. 글부터 읽으면 망하는 겁니다. 주어진 문제, 즉 논술에서는 논제라고 하거든요. 논제를 통해서 내가 읽어야 될 제시문의 정보를 찾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1단계가 논제 분석, 2단계가 제시문 분석, 3단계가 답안의 구성 방식입니다. 요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 지필한 교재, 지필하니까 좀 쑥스럽습니다만 대학 들어가면요, 아이들 요즘은 논술 배웁니다. 옛날 기억나시죠? 대학 들어갔을 때 대학 국어 같은 거 가르치잖아요. 요즘은 논술 가르쳐요. 왜 가르칠까요? 왜 가르칠까요? 수업을 못 듣는 거? 그게 아니고요. 리포트를 못 써요, 아이들이. 리포트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요. 첫 문장을 어떻게 써야 되죠부터 질문이 들어와요. 논술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쓰는 아이들, 선생님 첫 문장 어떻게 시작해요?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 심각성 아는 거죠. 그래서 논술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논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대다수의 대학의 논술 교재를 제가 샀어요, 예전에. 그래서 거기 나오는 내용들의 공통사항을 중심으로 교재를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표현들이 다 대학에서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약 파트입니다. 요약 파트. 그래서 답안 작성 실제는 아이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 그거를 가르친 다음에 제가 이제 케이스로 풀어본 문제고요. 아이들 쓰는 문제는 연습 문제, 기출 문제 중에 주제별로 좀 골고루 좀 제가 좀 담아놨습니다만 주제별로 하기보다는 유형별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정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쓰게 하고 나중에 첨사 가고. 요거는 뭐냐면 제 수업 때 학생들한테 배부하는 참고 자료라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는 아이들이 원하는 아이들이 제가 판사한 대로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정도는 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수업 들어가면 쓰는 겁니다. 어머니들 정리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되게 잘했죠? 되게 잘하면 2개 대학 합격. 2개 대학 합격한 겁니다. 메모 하나도 안 돼 있으면요. 그리고 여기 무슨 자국 있어. 타액 자국. 한두 달 다니다 맙니다. 요거는 이제 이 학생 얼마나 집요했는가. 자료에 대해서 형광펜 다 칠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를 제가 왜 갖고 있느냐. 합격한 다음에 너 어떻게 공부했는지 되게 궁금하다.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책자하고 봤더니 이 녀석이 제가 유형별 참고 자료를 다 갖고 있더라고요. 중과를. 그래서 수능 보기 전날까지 머리 식히려고 계속 봤다고 하더라고요. 머리 식히려고. 담대한 녀석이죠. 다음날 수능이 있는데. 그래서 계속 그 감을 잃지 않았다고 해요. 열심히 하면 그 결과물을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까지 대충 얘기한 것 같은데, 그죠? 잘 적었더라고요. 제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좀 아까 교재 말씀드렸는데 뭐 양력이야 거기 브로셔 보시면 되고요. 수업은 아까 보신 것처럼 논제 해결 3단계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고요. 교재는 10개 대학 논술 교재 반영한 교재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교수님 눈길을 사로잡아야겠죠. 시큰둥한 답안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답안 작성하는지 제시하고요. 명쾌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홍보를 해야겠죠. 그리고 수능 국어 사탐 실력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합격생 물어보면 논술 공부했는데 비문학 독해가 좀 쉬워졌다. 심지어 문학 독해도 쉬워졌다는 학생도 있고요. 오히려 문학 공부나 비문학 공부하다가 논술을 해서 재심 독해가 실력이 좋아졌다. 제가 볼 때 상보적 관계인 것 같아요. 상호 보완적 관계. 그래서 논술 공부만이 뭐 독립적인 과목이라기보다는 물론 독립적 전형입니다만 다른 과목과의 상보적 관계를 통해서 동시에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대1 대면 첨사를 통해서 세밀한 쓰기 실력 리라이팅 하고요. 뭐 들으시다 보니까 앞에 있는 손보호 선생님과 비슷하죠? 커리큘럼 다 비슷합니다. 자, 수업은 1교시가 유형별 해결법 강의하고요. 2, 3교시는 쓰기 및 첨사, 4교시는 논제에 대한 해설을 진행합니다. 교재입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제 기본 과정 24주입니다. 꽤 길죠? 24주 동안 해서 24주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내는 유형이에요. 요약, 분류, 비교, 설명, 평가, 견해, 자료 해석. 견해는 이제 입장 선택과 문제 해결에서 실제 8가지 유형입니다. 이 8가지 유형이 대학별로 다른 방식으로 조합돼서 문제가 나온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는 샘플을 상담실에서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니까 넘어가고요. 이거 성적표입니다. 아까
선생님도 얘기하던데요. 성적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적표는 아이들의 성적 관리를 아이들 스스로도 하겠지만 저희가 이걸 되게 소중히 여깁니다. 왜일까요? 나중에 수시원서 쓸 때 저희가 그냥 눈 감고서 뭐 찍는 게 아니에요. 주술사가 아니고요. 주술사가 아닙니다. 통계자료 다 봅니다. 통계자료. 특히 이제 여름 되면 학교 레벨별 수업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이 중위권 대학이다. 그런데 유난히도 경희대 문제에 대해서 잘 썼더라. 그럼 수시원서 때 어디 쓰라고 할까요? 당연히 경희대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성적표도 보죠. 수학이 2등급이야. 어디 수학 2등급 보신 적 있나요, 최근에? 문과? 없어요. 2등급이면 그거는 집안의 경사입니다. 우리 아이 천재인 거예요. 맞죠? 저 최근에 수학 2등급을 참 보기 힘들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 학생 있으면 저는 무조건 상경계 쓰라고 합니다. 수리노술 배점이 높거든요. 그리고 내 수업 들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공부할 때요. 수리가 좀 괜찮다. 그러니까 영어 5, 수학 4 말고요. 영어 3, 뭐 국어 3인데 수학 2야. 그러면 문과는 취업이 어디 잘 됩니까? 상경계죠. 그러면 수리논술 보는 대학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꺼내 보시고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요새 사회계열 중에 이제 수리논술 보는 대학 상경계열의 지원율이 차이가 꽤 큽니다. 혹시 대학 지원율 보신 적 있나요? 논술 전형 지원율? 수리논술 보는 대학 같은 경우는 인문과 사회계열이야. 사회계열이 수리논술 봐. 그럼 경쟁률 자체가 2배 이상 차이가 나오기도 합니다. 왜? 수학이 싫거든요. 수학이 너무 싫은 거예요. 실제 수학 계산은 한두 줄인데 그 숫자 자체가 혐오스러운 거예요.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머니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상경계열 수학 잘하면 3등급만 해도 웬만한 수리논술 보는 대학 가능성이 있습니다. 4등급도 가능해요. 4등급도. 이화여대 사회계열이 놀랍게도 4등급도 가능하고 물론 논술도 잘 써야겠지만 수학 실력이 있다면 한번 전향적으로 아이들이 생각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적표 말씀드리다 거기까지 얘기가 흘렀는데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제 담임평가 총평을 입력을 합니다.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핵심어가 뭔지 다 제시하는데요. 요걸 통해서 아이들은 자기 답안에 대한 선생님의 전체적인 평가를 들을 수 있고요. 학부모님들은 앱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과연 요새 왜 저렇게 수업 갔다 왔는데 쌩쌩한지 알 수가 있어요. 쌩쌩하다면 충분히 자고 온 거잖아요. 그죠? 왜 우리 아이가 피곤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을 두시고 이 성적표를 항상 확인하시는 거. 저희 시스템이 갖고 있는 강점, 저희 학년논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갖고 있는 강점은 바로 이러한 체계적인 성적 관리인 것 같아요. 입시 멘토 요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면 첨사 가잖아요. 상담 언제 하겠어요? 그냥 해요. 필요하면 계속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거 외에는 대면 첨삭을 통해서 항상 상담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안내는 제가 일요일 날 1시 반 수업입니다. 그래서 1시 반 수업에 진행을 하니까요. 수업 진행과 관련돼서 혹은 전형에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에게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안녕한 그죠? 세상으로 다시 학부모님들과 함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